해가지고 이전 거 또는 이후 거 이것들을 없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BP라는 겁니다. 스택을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를 쓰는 거죠. 기존 포인터를. 그래서 이 SP는 전체 스택에 대해서 항상 탑을 가리키도록 유지하고 있고, 스택이 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BP가 뭐냐? 베이스 포인터입니다. 베이스 포인터. 이 swap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swap이라는 함수의 시작일치, swap이라는 함수가 쓰는 스택의 시작일치는 얘가 리턴하기 전까지는 항상 이걸로 고정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 B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지스터 8개 중에 보면은 이 레지스터, 이 SI, 이 DI가 있고 7, 8번째로 이 BP와 이 SP가 있는데 둘 다 스택에 관련되는 거니까 함부로 값을 넣지 말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 여기 보면 이 BP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이 B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로컬 변수, 그러니까 로컬 변수 혹은 얘가 읽어야 되는 인자 이런 거는 이 BP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위로 얼마나 떨어진 것이고 여기로부터 아래로 얼마나 떨어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BP 레지스터와 이 SP 레지스터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인텔 CPU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쭉 작업을 하고 이 이제 맨 마지막 피니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셋업. 그래서 이 swap이라는 함수가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BP 값, 이 SP 값,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 BP 값이죠. 이 BP 값을 세팅하기 위한 작업이 셋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피니시는 뭐냐? 이 BP라는 거는 레지스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swap을 위한 EBP가 따로 있고 여기 F를 위한 EBP가 따로 있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wap이 사용될 때 이 EBP를 가지고 사용했지만 얘가 리턴이 되면은 다시 F라는 함수가 여기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F라는 함수도 자기의 스택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EBP를 기준해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EBP 값을 저장을 해두고 거기다가 스택 포인트 값을 줍니다. 이게 없다면 그냥 스택 포인트 값을 바로 여기다 세팅해버리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현재 EBP 값을 메모리에다 저장해두고 스택에 저장해두고 그리고 스택 포인터 값을 여기다 세팅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날 때 하는 일 보십시오. 끝날 때 하는 일 보면은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맨 리턴하기 하루 직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BP에다가 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해 두었던 이전의 EBP 값을 팝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리턴하는 순간 프로그램 코드는 이게 swap 코드다. 함수. 그다음에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실행되다가 리턴하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뭔가 입체적으로 함수 이게 실행되다가 떨어져 있는 수압이 실행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보이지만 CPU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것을 명령어들을 F 함수의 명령어들 쭉 있고 이 중간 사이에다가 수압 함수의 명령어들 쭉 띄워놓고 리턴하고 난 다음에 다시 F 함수의 명령어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CPU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명령어들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스택을 접근할 때와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의 스택을 접근할 때의 기준 포인트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 시작할 때 얘를 위한 스택 포인터 위치로 EBP를 세팅하고 여기서 리턴할 때 다시 얘가 사용해야 될 스택 포인터 위치로 EBP를 합해서 복구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건 인텔뿐만 아니고. 근데 EBX는 왜 푸시하고 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히 인텔 스택 기반의 인텔 CPU에서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고요.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CPU를 할지라도 이런 인자들이나 로컬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꼭 스택을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함수가 호출되는 개념에 있어서는 리스크 기반에서도 리스크의 그 레지스터 기반에서도 똑같이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프로시저, 메서드, 펑션 등의 호출 관계가 스택을 기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CPU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레벨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호출 관계, 메서드 호출하는 이런 게 보이지만 CPU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CPU는 언제나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함수의 관계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그냥 명령어, 다음 명령어 이렇게 실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쪽 명령어가 실행될 때 어떤 컨텍스트, 이제 OS를 배웠으니 컨텍스트의 개념 이해하시죠? 이걸 실행할 때 컨텍스트와 이걸 실행할 때 컨텍스트가 다 다릅니다. 그 컨텍스트의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현재 우리 홈 노임 아키텍처 컴퓨터에서는 스택을 기반으로 메모리에 있는 스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스택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택이라는 것은 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각각 함수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택을 접근할 때는 이런 두 가지 타입의 스택 포인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무브 명령어의 구현을 본다라고 든 예이지만 이 첫 번째 함수의 어셈블리 코드 예를 보면서 CPU는 프로그램을 스택 기반으로 각각의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택 포인터를 가지고 제어한다 라는 것을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스레드나 프로세스 여러 개를 키면은 EVP하고 ESP에는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답하십니다. 운영체제 교수님 답하십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그렇죠. 답은 컨텍스트 스위치. 컨텍스트 스위치 할 때 뭐가 되나요? PC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명령어 아닌가? 아닌데. 컨텍스트 스위치 되는 것 중에 PC도 있고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도 있어요. 레지스터. 다시 한번 드려보면 그러니까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의 컨텍스트를 규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레지스터죠.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세스 상태라는 게 레지스터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컨텍스트 스위치는 통째로 어딘가에 메모리에 저장됐다가 다시 복구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CPU들은 또 멀티코어 되면서 하이퍼 스레딩 이런 거 나오죠. 인텔 특히나. 그거는 뭐냐면 이 레지스터 여러 개.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치를 무지 빠르게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여러 개 두고서 만약에 하이퍼 스레딩이 4개다. 그럼 이 세트가 4개인 거예요. 이런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이것들은 메모리를 빼고 컨텍스트 우리 OS에서 얘기했던 그런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CPU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 CPU에서 AL 유닛을 하는데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이 여러 세트가 있어가지고서 그 스위칭 비용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사이에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지만 스레드 스위칭 오버헤드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명령어를 실행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인텔의 하이퍼 스레딩 기술. 하이퍼 스레딩이 하드웨어적인 기술이네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그걸 지원하고 OS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OS가 컨텍스트 스위치하니까 그게 있는지 모르고서 OS가 레지스터 다 컨텍스트에 저장해버리면 그냥 있느냐 없느냐 뭐 상관없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시스템 설계되면 OS와 CPU가 같이 연동하는. 아무튼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빗나갔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마이크로 아키텍처, 특별한 CPU 설계 기술과 상관없이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1세기 우리 프로그램하는 이 홈노이먼 아키텍처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지 이렇게 명령어 몇 줄로서 이루어지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다. 프로그램은 뭐 C면 함수 또는 우리
OOP는 뭐 클래스나 메서드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막 계속 호출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기계어로만 아니 초기에 이랬던 거죠. 초기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무지 불편하죠. CPU한테는 되지. 근데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컴파일러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편리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환경하고 CPU가 잘할 수 있는 것하고를 두 가지의 어떤 연결, 우리 인터페이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CPU도 만들어져 있고 CPU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를 컴파일하게 되면 실제 해야 될 코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멀티코어일 때 하이퍼 스레딩을 안 쓰면은 그러면은 그 스레드가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도 레지스터 값들을 메모리에 다 저장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좀 다르죠. 또 관리가 우리 아마 넥스트에서는 멀티코어나 이런 멀티코어 관리 또는 분산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읽어보고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진짜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기화 혹은 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레지스터는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레지스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하이퍼 스레딩을 안 하면. 저기 멀티코어를 한다 할지라도 4개 코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OS가 만든 내 프로그램이 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딱 4개만 만들어가지고 데디케이트 4개 이렇게 했다. 그럼 얘들이 끝날 때까지 컨텍스트 자체가 안 합니다. 그런데 또 OS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1초 동안 1초 그 내내 내 프로그램만 실행시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OS의 스레드도 있는 거고 다른 유저의 스레드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지라도 컨텍스트 스위치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건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코어가 4개면은 그러면 이러한 레지스터도 4개 다 생기는 거예요? 엊그제가 지난 시간에 CPU 사진 다시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멀티코어 CPU가 있으면 코어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 사진 보여줬죠. 이거 옛날로 치면 완전 다른 CPU예요. 별도의 CPU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ALU, 레지스터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캐시. 그러면은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거는 그런 거 뭐가 다른 거예요? 하이퍼 스레딩은 이 프로세스 내에서 프로세스 내에서 이 더 CPU 레지스터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 내에서 레지스터가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퍼 스레딩을 하기 위한 레지스터 세트가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스위치. 많이 좀 설명이 제가 중분함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 같은데 하이퍼 스레딩은 그 개념이고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은 지금 멀티코어 CPU도 하이퍼 스레딩을 해요. 그런데 하이퍼 스레딩은 멀티코어하고는 인디펜던트하다고 하기는 좀 단어 선택이 오소문화하다고 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최적화하고 있는 축이 제한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은 옛날에 멀티코어가 아닌 CPU부터 나왔었어요. 하이퍼 스레딩이 비동기적이지 않은 스레딩인 거죠. 비동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놀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그냥 스케줄링 받고 있는 스레드.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죠. 하이퍼 스레딩 되는 스레드들은 그래도 걔네들끼리도 동기화를 하긴 해야지 필요하면. 그걸 동기 비동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CPU가 하나만 있더라도 동기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딩 하더라도 그 스레드끼리는 동기화를 필요하다면 동기화를 해야 돼요.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CPU에서 실행되는 버튼인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죠.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라는 것은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은 쉬울 것 같아요. 좀 다른 비교 들어요.
얘가 약간 빗나갔는데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10분 얘기한다는 게 거의 2, 30분 얘기해버렸는데 이 그림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모든 게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이 무브 이런 명령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계가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 줄 한 줄이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인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수업의 구성은. 그렇지만 더 여러분이 좀 중점을 두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컴퓨터 CPU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이게 좀 컨텍스트적으로 보이니까 이건데 스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들 간의 호출 관계, 자기의 로컬 변수, 인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쪽 우리 제어행동 프로세스 호출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보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여기 강의 자료에 이제 주된 내용은 무명령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택이 다 셋업이 됐으면 셋업 됐죠. 아까 여기 안 적혀있죠. 여기는 old EBP가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그 EBX가 저장돼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코드를 읽어보진 않았죠. 근데 이름이 수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쪽 이 호출하기 전에 여기에 변수 int a하고 b가 있어요. int a, b 값을 그냥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굳이 함수할 필요 없이 a를 t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주고 이렇게 세 줄 쓰면 수압이 되죠.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듯이 이걸 만약에 함수로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함수로 쓰게 한다면 그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니까 포인트로 줍니다. C에 이 정도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C 안에 포인트로 줘가지고서 밖에 있는 게 이제 변경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가리킨 건 T0, 이 포인트 가리킨 T1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임시 변수 두 개나 썼네요.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지만 있어서 바꿔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어로는 CPU 명령어로는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되느냐? 호출할 때 이런 구조입니다. 수압을 누군가가 호출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호출한 놈이 사용하는 스택이고 이 이유가 수압의 스택이 되겠습니다. 호출하는 놈의 스택은 자기 로컬 변수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택이 돼서 로컬 변수, 리턴 어드레스, 그 다음에 호출할 거의 인자 이런 것들을 저장한 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AB가 이렇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자기 스택에. 그러다가 이제 호출하려니까 뭘 그러냐? A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B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이게 바로 포인터죠. 포인터로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호출한 겁니다. 호출하기 전에 리턴 어드레스까지 저장하고 여기까지가 호출하기 직전에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호출되면 아까 이런 셋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빠르게 읽어보죠. move EBP8 이렇게 됐습니다. EBP 레지스터 플러스 8 EBP는 여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플러스 8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즉 내 스택 영역은 아니에요. 언뜻 보면 내 스택 영역 아닌데 접근하네? 이거 에러 아니야? 다른 프로세스면 에러예요. 그런데 같은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은 그냥 참조하면 됩니다. 내가 그 주소에 대한 폰출을 안 가지고 참조를 못할 뿐이지 아까 멜론 얘기도 들었던 것처럼 그냥 참조해도 돼요. 그래서 인자는 이런 식으로 참조한다는 거죠. 스택 기반의 시스크 프로세스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8이니까 여기 갑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는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124번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124번지에 있는 아니죠. 틀렸죠. EBP의 8 더한 이 위치 중에 이 위치의 값을 읽어오는 거죠. EDS가. 그래서 EDS는 124가 아니라 124가 여기 저장됩니다. 1, 2, 3이 1, 2, 3. 1, 2, 3이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다시 읽으면 되는데. 자, 여기는 다시 보세요.
EBP 플러스 8이 주소입니다. EBP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EBP 플러스 8은 여기를 가리키죠. 아 그러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좀 이것은 그 주소를 가리키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이제 제가 포인터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숫자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관심 있는 거는 0x 1, 2, 4예요. 그래서 이 dx는 0x 1, 2, 4가 도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EBP 더하기 12. EBP는 여기 이 값이 그러니까 현재 EBP에는 104가 저장되어 있겠죠. EBP에는 이 메모리라면 104가 저장되어 있고 104 더하기 10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110. 그래서 110 위치에 있는 값, 즉 120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DX는 124, 이 AX는 120이 있죠. 이게 이제 포인터 값을 읽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DX를 다시 또 간접적으로 참조합니다. 이 DX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서 읽어온 이거는 처음이라서 연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이 코드를 읽는 방법을 좀 이렇게 따라가 봐야 됩니다. 이 어셈블리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셈블리 코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레지스턴스 사용되고 있어요. 레지스턴스. 쭉 훑어보고 쭉 쫓아가면서 한 줄 한 줄 쫓아가면서 각각의 레지스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C소스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한 줄 한 줄 갈 때마다 그 값이 변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어셈블리 코드를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림을 정적으로 넣어놨어요. 이 상태 빨간 줄을 따라가 보십시오. 제가 내려서 하겠습니다. 빨간 따라가 보면 여기서는 이 DX에는 이 주소, EBP 값입니다. 이게 현재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현재 EBP에는 104가 들어가 있어요. 104 더하기 8인 메모리. 이 메모리죠. 이 메모리의 값을 이 DX가 옮긴다. 그래서 이 DX 레지스터는 이렇게 하면 1, 2, 4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 줄. 이 줄은 이 DX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 이 DX에는 1, 2, 4가 들어있습니다. 이 값을 옮기는 것은 이 값이 가리키는 메모리입니다. 즉 1, 2, 4번지. 1, 2, 4번지 여기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가리키는 123을 ECX로 옮깁니다. 그래서 ECX는 123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EX 여기서 10, EX는 120이 들어있으니까 12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0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그래서 120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는 여기죠. 그래서 456이 EPX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EBX를 EDX로 넣습니다. EBX에는 456이 들어가 있는데 EDX는 124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원래 123이 들어가 있던 이 자리에 EDX 자리에 456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도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1, 2, 3이 EAX가 가리키고 있는 120 메모리 바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 2, 3, 4, 5이 있던 게 4, 5, 6, 1, 2, 3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택의 어떤 구조에 비해서는 이건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처음 볼 때는 메모리를 첨주하는 이 간접 첨조, 이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헷갈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게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읽어가면서 언뜻 보니까 이 DX에다가 뭔가 값을 넣는데 이 BP에서 넓게 떨어져 있는 값을 넣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인자의 XP 인자를 이 DX 넣는구나. 그래서 이 DX가 XP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 프로그램에서. 이 AX는 YP를 가리키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 DX가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 이 DX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의 값을 이 C에서 넣으니까
이 CX는 이게 되고 T0를 가리키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좀 만들어 가면서 쫓아가면은 어셈블리 코드를 통해서 이 C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조금은 이제 쉽게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미친 게이 SP랑 EBP가 있잖아요. 이 BP가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데 ESP는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ESP는 전체 스택의 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 이후에 스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ESP는 항상 여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건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 스택의 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더 복잡한 코드가 되면 ESP는 이만큼 와 있고 EB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스택은 밑으로 쌓이지 않나요? 근데 지금 아까 연산한 거는 위로 쌓이고 위로 가 있잖아. 위로 쌓인 게 아니라 위를 접근한 겁니다. EB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수업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업은 호출한 놈이 만든 거죠. 그 수업은 호출한 놈이 만든 거니까 위에 있는 거죠. 스택 위에.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접근하려면 이 ESP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게 푸시가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이 ES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위치에 이게 있다. 접근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스택의 탑을 동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탑을 유지하는 게 스택 포인터고 한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 스택의 시작 위치를 이 함수 리턴하기 전까지는 변경시키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놓는 게 이 BP입니다. 근데 함수가 스택으로 쌓이면은 위에서부터 쌓여야 될 텐데 그럼 EBP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XP나 뭐 저런 것들이 쌓여야 되지 않나요? XP는 바깥에서 온 값이니까 먼저 써야 돼요. 내가 만든 값이 아니죠. 이 수학이 만든 값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함수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이 예를 보면서 그 CPU 기계어 명령어에서 프로그램을 임플리멘트 구현하는 방식을 지금 이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택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위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내 스택 아닌데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인텔 CPU에서 인자를 접근할 때는 내 스택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아래로 오는 겁니다. 위로 가게 되면 인자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 예. 아직도 그 해소가 안 되는데요. 이 BX를 푸시 팝하는 게 어떤 작용하는 건지 지금 얘기할게요. 이거 너무 내가 뒤로 뺐는데 여기 사실 스택을 관련된 이 BX가 아까 제가 스택 셋업 얘기할 때 보면은 EBP, ESP를 얘기했기 때문에 EBX는 이게 왜 들어갔지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뒤에 가서 다시 또 언급을 하기는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 생겼냐 레지스터 개수가 8개 심지어 이거 빼고 6개 밖에 쓸 수 없다는 이 제약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로컬 변수 절대 쓰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한테 로컬 변수를 절대 쓰지 말고 글로벌 변수 10개만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해야 될 변수들이 필요해. 근데 앞에서 이미 의미 있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변수가 값을 의미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 변수에다 값을 치워내서 쓰면 되죠. 그런데 앞에서 글로벌 변수니까 앞에서 어떤 내가 다른 함수의 동작이나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다 의미 있는 값을 담고 있어. 그럼 얘가 리턴하고 나서도 그 값을 계속 이용해야 돼. 그런데 그럼 얘는 변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변수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고 나서 다시 복구를 시켜주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뭔가 리소스가 제약이 있다면 아마 이제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과제가 있다면 그때마다 파일을 저장해야 될 거예요. 메모리는 변수를 쓸 수 없으니까 파일을 저장해놨다가 다시 복구시켜주고 그건데 그러면은 지금 저 이 BX는
저 함수 호출되기 전에 저기에 중요한 값이 하나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다시 복구시키는 건가요? 그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모르니까. 호출된 함수는 얘에 어떤 의미 있는 값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걸 정하는 컴파일러가 저거를 푸시엘 이 bx를 한 저 코드가 들어간 이유는 그 전에 코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 수압이라는 함수가 아니라. 아, 답을 말하다가 좀 컴파일러가 하는데 앞에 그러니까 컴파일러 앞에서 보고서 수학 호출되기 전에 뭔가 EBX에 의미 있는 값이 있으니까 컴파일러 이걸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컴파일러가 만든 건 만드는데 앞에 있는 걸 보고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언제, 왜냐면 또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학은 이런 컨텍스트에서 호출될 때는 EBS에 뭔가 값을 담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호출될 때는 안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보고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하냐면 이 BX가 이제 제한 6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값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얘가 리턴된 다음에는 그걸 쓰고 있는 놈이 사용해야 되겠지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왜 EBX만? 여기 EDX, EAX, ECX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EBX 저장한 이유는 여기서 EBX를 사용하거든요. EBX를 사용하니까 만약에 이전에 수업 호출 전에 EBX에다가 뭔가 값을 저장했다면 여기서 깨져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그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왜 이놈들은 저장 안 하고 얘만 또 저장하는가?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지. 하자. 이렇게 하자니. 모든 6개의 모든 레지스터를 원칙적으로 하면은 6개 레지스터 다 저장해야 돼요. 6개 레지스터 다 저장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6개 레지스터를 무조건 다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장하는 거는 내가 뒤에서 사용할 것들 저장하는 거예요. EDX, EAX, ECX, EBX 여기 4개를 저장해야 되는 거죠. EDI, ESI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사용하면 다 저장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확률적으로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나눠서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는 이쪽에서 저장을 하고 3개는 호출 한 놈이 저장을 하고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인은 똑같아요. 이유는 호출하기 전에 그 레지스트에 뭔가 값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걸 사용해버리면 얘가 깨져버리니까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그걸 다 저장해야 되면은 다른 쪽에서 그걸 사용 안 할지 모르니까 얘가 사용하는 건 무조건 다 저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EAX, ECX, EDX는 여기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저장하도록 책임을 컴플란트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냐? 이쪽에서는 자기가 EAX, EDX 혹은 ECX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쓰고 있다라면, 사용하고 있다라면 이걸 호출하기 전에 사실은 호출하기 전에 더 앞쪽에다가 EAX, ECX, EDX 값을 저장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해 버리니까. 3개 반반 나눴을 때 아까 A, D, C가 앞에 호출하는 데에서 저장하는 거고 이 BX랑 이 SI, EDI는 호출된 놈이 저장을 해요. 근데 제가 호출되는 함수가 그 중에서 EBX만 쓰니까 EBX만 저장한 거고 맞아요. 나머지를 썼을 때는 그것도 저장하는 푸시가 들어가는 거죠. ESI, EDI를 만약에 쓴다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두 개로 나눠진 이유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해두게 되면 반씩 결국 저장하는 건 무조건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걸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EBX를 만약에 안 써도 된다 라고 하면은 EBX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쪽에서 호출한 놈도 운 좋게 EDX, EAX, ECX를 그 순간에 뭔가 의미 있는 거 저장하고 있지 않다. 나중에 쓴다. 그러면 또 이걸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놓으면은 한 6개 다 안 쓰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뭔가 계속 저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덜 저장하기 위해서 반반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지스트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걸 호출하기 전에 누군가 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장하는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때 가서는 그냥 이게 그거였습니다 하고 가다가 좋은 질문 ESP는 어디서 뽀뽀하는 거죠? 이 어디요? ESP. ESP 팝하면은 하면 바로 그렇죠. ESP는 하면서 변경이 되죠. 하면서 변경이 되죠. 또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ESP가 여기에 있었어요. 푸시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푸시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맨 뒤에 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팝할 때 자동으로 고쳐지게 되는. 그렇죠. 팝. 그래서 팝을 쓰고 이 순간에 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프로그램 이해하는 데서 모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팝 이제 코레이션 팝하게 되면 지금 이거 잘 관찰해보세요. 딱 여기에 멈춥니다. 모든 함수는 그래요. 모든 함수는 리턴하기 직전에 ESP가 스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도록 딱 세팅돼요. 이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야 리턴 어드레스 참조해서 그래서 돌아가니까. 그 RET 재밌는 게 아까 이거 얘기했죠. CPU는 그냥 명령어를 하나 그냥 실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맨 마지막 여기가 RET라는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RET인데 어쩔 때는 여기로 리턴하고 어쩔 때는 메인에서 호출했다면 메인에서 만약에 수압을 호출했다면 어쩔 때는 여기로 리턴하고 달라지거든요. 그게 리턴이라는 RET라는 명령어가 CPU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현재 스택 포인트를 팝합니다. 현재 스택 포인트를 팝해가지고 그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세팅해요. 그러니까 RET는 사실 뭐냐면 팝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CPU가 동작하는 거는 정말 단순한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뭔가 막 논리적으로 점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냥 쭉 실행되는 거고 이것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레지스터로 저장되는 것이고 다음 명령어가 뭐냐를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 지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함수 호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근데 PC가 ESP예요? 아니에요. ESP는 스택 포인터죠. 스택을 가리키죠. PC는 또 똑같이 주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메모리 공간이죠. ESP는 스택 이 부분에 있는 어떤 값을 가리켜요. 항상 여기 있는 값을 가리켜요. PC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가리키고 어떤 위치를. PC라는 레지스터는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 명령어를 가리켜. 그래서 팝 PC 아까 팝 EDX 이렇게 했잖아요. 팝 EDX 하면은 스택에 있는 걸 여기다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팝 P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 현재 스택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PC에다 푸시를 해요. 뭔가 진짜 동적으로 점프해가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뭐다 그냥 PC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CPU가 실제 순서는 실제 프로그램 코드는 이렇게 메인이 있고 F라는 함수가 있고 수압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압의 리턴 여기 다음에는 이게 다음이에요. 원래는 리턴 실행한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리턴을 실행하면서 이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이 작업을 해버리면 아까 리턴 어드레스 여기 리턴 어드레스 저장해 놨던 게 동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저장해 놨던 게 이것을 실행하면서 PC 값을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바꿔줘요. 이쪽으로 바꿔줘요. 리턴 어드레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죠. 이게 리턴이 아니면은 이쪽으로 케이스에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교수님 근데 그러면은 PC라는 용어는 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리턴 어드레스 저 4번지에 있는 거 그게 사실상 푸시 PC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예, 푸시 PC고 팝 PC 하면은 사실 푸시 PC랑 팝 PC로 표현하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나 같은 사람들, 제가 설명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알고 이해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직관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게임 만드는 거, 엔진이나 이거 만들 때 뒷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만들면은 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가려가지고 조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콜 사실 이제 함수 호출할 때는 콜이라고 해요. 콜에는 명령을 했어요. 리턴할 때 리턴이라고 해요. 리턴이 사실 이거예요. 콜이 사실은 푸시.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작업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PC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근데 ESP와 EBP가 특별하다고 해가지고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된 거지 내가 이거 쓴다고 해서 CPU가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쓰면 이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해커들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EBP 포인터, 스택 포인터를 좀 바꿔놔버린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리턴 어디스로 가야 되는데 이 리턴 어디스가 아니라 내가 넣어준 어떤 특정한 값을 리턴 어디스로 세팅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PC만큼은 진짜로 특별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명령으로서 명백한 명령, 뭐 add, move 뭐 이런 등등의 pop, push 이런 그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명령으로서는 PC 값을 절대 변경하거나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CPU를. 왜냐면 그게 쉬워지면 진짜 해커들이 이것들도 어떻게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막 다루고 가는데 PC 값을 바꿀 수 있다면 해킹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CPU 입장에서. 그래서 완전히 별도의 명령, 리턴, 홀 이런 걸로만 PC는 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능상으로는 딱 그거라는 거죠. 많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거의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제 프로시저 이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할 얘기를 오늘 많이 해버렸습니다. 리턴 어드레스가 자기가 돌아가야 될 주소잖아요. 지금 현재 작업을 처리하고 돌아갈 주소인데 아까 그림에서의 XP, YP는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저장된 건가 아니면 호출되고 나서 저장된 건지 되기 전인 거죠. 이 값, XP, YP가 이 값, 시점. 이 값, 그렇죠? 이거는 호출되기 전에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리턴 어드레스도 호출되기 전에 저장된 거예요. 사실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호출하는 그 명령어가 이거 저장하는 리턴 어드레스는. 그러면 이건 인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그냥 지금 기계어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의 흐름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호출하려면 이 값을 내가 어딘가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값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전 함수에서 뭔가를 XP, YP를 저장하는 거 이외에도 뭔가를 더 하고 이 함수를 불렀다면은 XP 밑에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제 컴파일 여러분이 해보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인에서 이런 printf 같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기 막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일을 막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출하는 코드가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이 되면 이 컴파일된 코드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우리 인자들이 있잖아. 이 인자들을 스택에 저장하는 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하고 그 중간에 다른 일을 하고 함수에 콜되는 일은 없어요. 함수 콜하는 것 자체가 컴파일 될 때 우리 눈에는 함수 콜 하나지만 인자를 저장하는 작업과 리턴을 저장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컴파일러에 생성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 프로그래머가 저장한 게 아니에요. C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printf에 함수 인자 지정하듯이 인자에 그냥 쓸 뿐이에요. 컴파일러가 여기 저장하는 명령어를, move 명령어를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제 나중에 저 함수 쪽에 가면 좀 이해는 함수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move 명령어의 첫 번째 예이지만 CPU, 여기는 인텔 CPU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CPU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이렇게 스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함수들 간의 제어의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별도의 학습 유닛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걸 이 부분에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사실 순서적으로 더 맞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끌어버렸네요. 그 점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64비트 명령어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만 하고요. 우리 교재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여러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쓰는 이제 프로그램하는 환경은 주로 64비트인데 32비트만 위주로 하니까 좀 아쉬울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명령어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텔에 뭐 300개, 200개 명령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어셈블리 프로그램하는 게 우리가 컴파일러를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CPU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CPU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 그런 스테이라는 메모리의 구조가 가지고 의미가 뭐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32비트 아키텍처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요즘은 64비트, 인텔 64비트, X864 이런 게 이제 널리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를 보는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크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에 이쪽 칼럼 하나가 더 늘어난 건데요. 캐릭터, 쇼트, 인티저, 롱 인티저, 롱 인티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색깔로 표시한 이런 부분이 64비트로 컴파일할 때 하고 32비트로 컴파일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C 소스는 똑같다 할지라도 이걸 어떤 OS, 어떤 CPU에서 컴파일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만들어진 기계형 명령어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는 그냥 둘 다 32비트로 지금 인트로 만약에 코딩을 하게 되면 롱 인트로 했을 때 64비트 머신에서는 8바이트, 32비트 4바이트